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 가족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쳐야 되며, 국가가 방치한 이 범죄자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한 건데 내 가족들은 무너져 가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난 국가한테 버림받았구나. 부산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가격해서 실신시킨 뒤에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성을 스토킹하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특히나 그 살해 현장을요, 피해자의 어머니와 딸이 목격해서 더 충격을 줬었는데요. 전부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길을 걸을 때, 쇼핑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누군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모든 상황에서 범죄와 연결돼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슬퍼할 겨울은 장례식 딱 3일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현실이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증거 목록도 확인했어야 됐고, 공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어서 부는 사건 관련 일이고 일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하던. 그 공소장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아이가 목격을 했는데 목격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보복살인이 인정이 됐지만 너무 하찮게 적시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대로라면 재판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가해자가 도주를 했었고 거의 3일 동안 잡히질 않아서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성별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대상으로 이렇게 심하게 부상을 입혔다니라는 생각에 간호사도 무섭고 간병인도 무섭고 병원 복도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검색을 했는데 기사가 떠 있는 거예요. 귀가했던 여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지금 잡혔다, 이렇게. 경찰이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고 기사로 알려졌고, 왜 내가 피해자고 사건의 당사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 나 이렇게 불안한데 왜 아무도 내 마음에 대해서 몰라주는 거지? 그때부터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는 가족들도 패닉 상태였어요. 이미 응급실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중간정산을 했을 때는 이미 1000만 원이 넘어갈 시점이었고, 어떻게 병원비를 마련하고, 아무도 모르죠. 자기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고. 검찰청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범죄 피해자 구조 지원금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선납을 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이제 추후에 내서 이거를 심사를 받아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엄청 불안했죠. 저희 집도 그렇게 유복한 집안은 아니다 보니까 아빠가 적금을 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 가족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쳐야 되며.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있는데 이게 정말 까다로워요. 마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떤 건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받는지도 모르기도 하고요. 이걸 알면 신청하고요, 모르면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죠.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도 가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까지 있어도 무슨 서류를 내야 되고 무슨 절차가 있고 무슨 심사 기준이 있고 이런 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응급실에서는 비급여로 처리가 됐었어요. 인과관계가 확실히 나지 않아서. 근데 그거를 또 심사를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전화해야 된대요. 보험공단에다가 제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맞았다, 이거를 제가 증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가 왔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 알아서 연계해서 이걸 알아서 되게 해야지 왜 이걸 내가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가해자의 말만 듣고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 동생의 죽음이 그냥 억울한 채로 끝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증거를 수집을 하고 내가 범죄 피해자가 돼서 내가 억울함 없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되시냐면,
경찰서에서 부를 거예요. 서류에다가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건 개요랑 증거 목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그걸 다 사진으로 남기셔야 돼요. 또 남겨야 될 것들이 초기 진술,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빠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진술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돼요. 경찰서마다 허락하는 데도 있고 안 허락하는 데도 있으니까 저 메모라도 해두셔야 돼요. 적어왔거나 찍어왔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나를 위협하던 칼이 있었는데 그 증거 목록에 칼이 없다. 그럼 바로 전화해서 그 칼이 수사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수사 다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검찰에 넘어가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듣는 순간 수사권이 없어져요. 경찰은. 검찰이 공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해야지만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 안에는 사건 개요나 가해자의 주장들이 간략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그 공소장이 발급됐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사건 번호를 열람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검사실 연락처가 있어요. 그럼 그 검사실에다 전화해서 공소장이 나왔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공소장을 주는 검사도 있고 안 주는 검사도 있어요. 혹시라도 안 준다 그러면 계속 신청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가해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럼 그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소장에 가해자가 쓴 말에는 증거가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반박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대요. 정신의학과를 꼭 가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해요. 외상과 부상과 관련된 부분은 눈에 띄고 언제 어디를 가서라도 이 진단서를 뽑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정신과 의사분이 아니면 이걸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다녀왔던 그 사건 현장에 CCTV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본인이 일어났던 그 시간 있잖아요. 방문했던 시간을 얼추 알고 있어야 돼요. 통으로 다 보여주세요 할 경우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해요. 부모님이 대시가는 거 안 돼요. 사건 피해자가 당연히 꼭 있어야 돼요. CCTV를 그 범죄 피해자가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았을 때 벌금도 사실 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그 CCTV에 대해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때 열람 기록 권한이 방대하지 않거든요. 모든 그 기록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을 거셔가지고 자료 송부 촉탁 신청서를 재판 기록부에 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받으려면 600만 원이 들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가. 그렇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것 역시도 판사 재량이라서 재판에 참석을 꼭 하셔야 돼요. 사건 열람을 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자료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도 하고 가해자 쪽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재판에서가 유일해요. 그럼 그 내용을 듣고 와서 집에 와서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 가해자의 주장이나 가해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해자는 그 사건을 알려면 삼켜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장에서는 언제 끝나나 지루해하는 표정. 반성하는 내용이 없고 뭐 피해자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한 줄 적혀있고 변명은 뭐 20줄 적혀있고 재판부가 그 말도 안 되는 반성문을 보고 반성한다, 인정한다 라고 해서 8년을 감형해 주는 거 그냥 모든 걸 다 삼켜야 되니까 왜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굳이 나서야 이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지? 모든 피해자가 나처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나설 수가 있지만 범죄 피해자에 따라서는 저 같은 성향이었던 사람들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 범죄 피해로 인해. 그럼 그분들은 나설 수 없는 피해자분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분들은 제도에 대한 불편함 따질 만큼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부터가 좀 쾌활한 사람이었는데 살아있는 게 굉장히 너무 싫었어요. 내가 조금 죽었으면 이 사람 형량이 더 크게 나왔을 텐데 이 사람 형량이 더 가벼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 내 이 피해가 너무 과소평가되면 어떡하지? 난 지금도 아직도 아픈데 1분에 한 번씩은 뒤를 돌아보는데
처음에는 저희 사건에 기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오시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 조카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공소장을 받는 순간부터는 아 이거는 우리 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론화를 다시 하고 싶어서 언론에 접촉했을 때는 저희 사건을 다뤄주지 않았어요. 언론화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다루기 힘들 것 같다라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불합리하고 힘들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거를 똑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때부터 다시 저한테 아니면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 조치부터 시작해서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공론화를 하고 나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 출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첫 재판을 갔을 때는 그런 질문은 못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재판은 알아듣지도 못할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피해자분이 출석했다고 하면 갑자기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재판장에 출석을 하고 탄원서라도 내야 그나마 이 관계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뭐 의도치 않았지만 또 범죄 피해자 지원금이 굉장히 빨리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공론화를 하면 그래도 움직이는구나. 조금 많이 씁쓸했던 것 같기도 해요. 공론화를 하면서는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만 이어가기 때문에 사건을 수시로 꺼내야 됐고요. 동생의 사생활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됐고요. 재판을 하면서도 가해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탄원서도 봐야 되고 반성문도 읽어야 되고 그 상황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고 감수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이 상황을 알고 다시 돌아간다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연대는 저랑 진주 작가님이랑 처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바리깡 사건 관련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때 순간 퍼뜩 든 순간이 뭐냐면 저 피해자는 살아있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자해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JTBC에 연락을 해서 혹시 이 피해자분들이 제 연락처가 필요하다면 제 연락처를 꼭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화가 바로 왔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자해를 이미 시도를 했고 근데 저는 그 피해자분한테 어떤 상황이든 살아만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서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힘들겠지만 꼭 살아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동생한테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살아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 재판장에 두 번째 재판인가? 기사가 나고 나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냥 누가 봐도 낯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뭔가 기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갑자기 안아주시면서 너무 수고하셨다. 이 세상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건네주시면서 가셨는데 그분을 검색을 해봤더니 연대자 딘님이라고 그분도 성범죄 피해자분이셨고 자신이 외로웠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의 재판에 방청을 하시는 방청연대를 하고 계신 활동가 분이셨어요. 저는 사실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낯설고 두려웠거든요. 그냥 막 악플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 아니면 SNS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자분들에게 그분들을 응원한다는 거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연대자 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첫 번째 연대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피해자분들은 이 일을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잊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별종인 거예요. 별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나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헤쳐나갔지만 지금 이슈화되지 않았거나 이런 사건을 피해자분들은 지금 다 혼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고 기왕에 모였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의 연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같은 피해를 겪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강아지를 입양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건이 있었어도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뭐 웃기도 하고 우리 서로 웃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 자체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살인미수 피해자였고 살인미수라는 게 진짜 범죄 형량에 과소평가되거든요. 기적적으로 산 건 내 몫이 큰데 왜 가해자가 형량을 작게 받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회의 시선도 사실 살아있으면 피해 회복은 셀프야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아, 그런 건가? 나 살아있어서 진짜 괜찮은 거 맞나? 그냥 제 존재 자체가 그냥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항상 생각해 왔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살짝 까먹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탓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밤에 돌아다니지 말았어야지, 술을 먹지 말았어야지, 놀러 가지 말았어야지 이런 제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범죄를 다시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에도 힘들었거든요. 그냥 괜찮아라는 질문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괜찮게 있어야 되나? 아니면 괜찮지 않게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그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 잘못 없지. 근데 왜 내가 움츠러들어야 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재판장의 정중앙에 앉았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화려하게 옷을 입고 뭐 네일아트를 하던 옷을 화려하게 입던 이 모든 게 다 피해자의 모습이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조금 반항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정말 괜찮은 분들도 많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피해자이기도 했었고 지금은 피해자의 가족이잖아요.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진짜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나거든요. 완벽하게 낫진 않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오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피해자분들이 꼭 살아 계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걸 너무 바라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thank you